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다. 네, 이거는 필연적으로 언젠가는 빠져나갈 부분들이 살살 빠져나간 거라고 봐요. 워낙에 강력한 지지율 기반으로 지금 초반 개혁 드라이브를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는 측면도 있고, 거기에 이제 박성진이라든지 사드라든지 북핵이라든지 여러 조건들이 한쪽에서는 보수의 표가 빠져나가고 한쪽에서는 진보 쪽의 표가 빠져나가고 이런 분석들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리얼미터가 조사한 거에 보면은 69.1, 그러니까 최초로 이제 60%대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론조사마다 다 다릅니다. 갤럽이 불과 며칠 전에 했던 여론조사는 또 다르고, 일단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4.0포인트 내려서 69.1이 됐다 이런 거고, 특이한 거는 경기 인천에서 79였는데 70.5로 빠졌다 이런 거고요. 20대에서 85.4였는데 78.1로 빠졌다. 보수층에서는 48.3이었는데 40.7 빠졌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쩌면 보수층에서 빠진 것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진보 쪽 분들이 처리한 것보다 북핵 문제 같은 걸로 보수층에서 빠지는 게 더 큰 비중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해봐요. 그러면 사드 임시 배치가 약하다는 거예요? 보수 쪽에서 봤을 때. 사드 배치는 하거나 안 하건 빠질 지지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바라보는 신뢰감이 없으니까 그건 보수 쪽과 일부의 진보 쪽도 마찬가지예요. 신뢰가 없는데 이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북을 대하는 자세랄까 이런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해서 빠졌다기보다는 문재인을 지지하면 보수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냐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안보를 중시 여기는 보수 정당을 지지해 줘야지 하는 그런 식의 뉘앙스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기회를 봤다가 커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거 그냥 빼버리는.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 네. 일상적으로 지지한다기보다는 여론조사가 오면 잘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받은 사람들이 덜컥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었지. 그래서 저는 이제 북풍으로 상징된 이런 것들이 무섭다고 느끼는 게,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분들이 야당일 때는 북풍 이슈가 거의 안 먹히는 시대까지 왔었거든요. 근데 이 정권을 잡다가 보니까 아직도 그쪽에는 그냥 막연한 생각인 거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보수는 안보를 잘하고 경제도 잘한다는 그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지금까지 먹히는 일정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북핵이라고는 엄전하는 상존하는 위협 때문에 그래도 강력한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 것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최소한 전술핵 배치는 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주장이 일정 정도 먹히는 거고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국도 핵을 가져야 된다는 여론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높게 나옵니다. 사드 배치 찬성도 엄청나게 높게 나오고요. 제대로 된 역사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시는 안보 불안증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상존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지지율이 빠져가는 과정이 사실은 상투적으로 똑같아요. 모든 정권이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지지율로 국민 여론으로 개혁 드라이브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강경화 장관 같은 분들 임명하는 건 어떻게 했습니까?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냥 가는 거거든요. 임명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하면 지지율을 볼 때는 이런 걸 봐야죠. 일단 추세를 봐야죠. 계속 빠진다 그러면 약간 위험 신호가 있는 거예요. 빠졌다고 올라갔다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어떤 이슈를 통해 가지고 빠지고 또 다른 이슈를 통해서 빠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 치고 올라갈 모멘텀 없이 쭉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게 이제 조심해야 될 덕목인 거고, 진짜 중요한 건 사실 여론조사는 정치인들이 참고하는 자료는 되지만 그 여론조사가 가장 이용해 먹기 좋은 건 언론사입니다. 언론사들이 그걸 추동하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고 있어 라고 말하면 국민들한테는 빠지고 있다는 추세가 인식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더라도 빠지는 지지율 속에서 보류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지금 싸움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면 안 되는데 라고 해서 그 지지율을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들과 지지율이 빠지니까 나도 잠시 지지를 보류하게 하는 사람들 누가 더 많으냐의 차이 같아요. 내가 봤을 땐 그래요. 근데 이게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빠지기 시작한 첫 번째 현상이잖아요. 저는 이게 오히려 좋은 현상이 아닐까 보는데요. 이게 고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박스권이라고 했잖아요. 박스권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게 과연 우리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그게 좋은 건가. 이렇게 긴장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쉽게 다른 이야기로 하면.
그러니까 이게 출렁거린다고 하죠. 이게 한번 이렇게 이런 현상이 있음으로 해서 이 지지자들이 조금 더 어떤 정책이나 사태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에서 지지하고 좀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도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약간 모노타입의 분석인 것 같고 이게 엄연히 반대하는 진영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그게 굉장히 정확한 분석일 수 있는데 그걸 이용해 먹는 세력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선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돼버리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사드를 둘러싼 이 논란을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했을 때하고 비슷한 분위기를 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을 좋아서 한 게 아니잖아요. 국제 정치 안에서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말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그래도 그 선택을 지지한 사람이 있었고 진보 진영 안에서도 그럼에도 원론적으로 전쟁은 반대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우리 국력을 보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반대했던 분들이 또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드를 둘러싼 진보 진영 내에서의 비판도 비슷한 구도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한반도 정세에서 사드 임시 배치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지금 상황이 설치하도록 이렇게 빌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는 어떤 평화적인 뭐 철학이라든지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전략의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원칙에 대해 입각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비판하시는 분들이 또 타당한 비판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숫자로 드러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사실 이번에 사드 관련 임시 배치 관련해서 이슈화가 되면서 채널A나 TV조선 같은 곳에서 그래프를 동원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였어요. 이라크 파병과 사드 배치와의 닮은 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이라크 파병은 이렇게 해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 사드는 이렇게 반대에도 불구하고 될 거다. 라고 표를 도식화해서 지금 계속 그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엄연히 다른 관점입니다. 이라크 파병과 사드의 관점이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이라크 파병이라는 문제가 이슈가 터졌을 때는 이라크 파병은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은 안보, 그다음에 대미 관계의 틀 안에서 어찌할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결과였다라고 본다면 사실 이번에 사드 임시 배치 문제는 좀 더 다른 차원으로 문제를 봐야 돼요. 어떻게 보냐면 지금 북핵과 ICBM 관련해서 미국과 북한, 중국, 러시아와 북한 우리나라 그 사이에 있는 곳에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어떤 안보 이슈다라고만 본다면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드가 옳으냐 틀리냐의 문제로만 우리가 함몰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좀 더 넓게 국제 역학적인 관계나 정치적인 외교적인 문제로 바라본다면 사드 임시 배치라는 사실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움직이는 기조를 보면은요. 첫 번째, 미국을 상대로는 계속 무언가를 얻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강경 매파가 북한에 대해서 혹시라도 저지를지 모를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미국 쪽으로 계속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무기를 사줄게. 우리가 사거리를 늘려, 미사일 사거리를 늘려서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가져올게. 기타 등등의 이런 이슈를 계속 미국에 던지고 있고, 또 하나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는 이런 이슈를 던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ICBM 문제가 러시아와 중국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동지의 관계를 깨려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은. 이거 정치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보다 너희들에게 더 중요한 건 경제적인 문제야. 라고 경제 이슈를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와의 상대로 해서는 러시아를 가서 푸틴을 만났을 때 대북 문제를 경제 문제로 바꿔놔버렸어요. 러시아의 관심을. 그래서 극동아시아의 경제개발 문제, 북한을 관통하는 파이프라인의 문제, 이런 문제들로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관심을 표현을 하고 푸틴과 그것에 대해서 공통된 입장을 견지를 하게 되면서 중국에 대해서 또 압박을 하는 거죠. 이 극동아시아 문제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경쟁적 관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북한에게 쓴소리를 하지 못하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하나, 그리고 더하기 하나는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를 압박하거나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이미 없어요. 이제는 경제 제재 하나라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고 수가 없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본인들이 수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손을 잡고 중국을 견제를 들어간다는 거죠. 이 지지율이 주는 정권 내내 5년이면 5년 동안 무슨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여론을 알아볼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선거고 하나는 여론조사입니다. 예. 여론조사가 사실은 거의 전부라고 봐야죠. 지금 현실적으로 네. 그렇죠. 속은 정말 어떨지 모르지만
대통령 선거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득표율과 뭐 홍준표, 안철수, 뭐 유승민, 심상정의 득표율이 국민 여론일 수도 있지만 일단 다수의 국민들은 내가 지지했건 안 했건 대통령이 잘해야 국가가 좋다는 인식을 갖고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지에는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지지가 꽤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슈마다 출렁출렁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여론조사를 갖고 사실상 이용해 먹는 세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사와 새누리당 정도 또는 뭐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바른정당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건 지지율이 과도하게 높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계속 표시하잖아요. 이따가 뭐 그런 얘기 다시 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러면서 지지율 빠지는 거 봐. 그러니까 국민 선동용으로 지지율은 굉장히 중요해요. 지지율이 빠지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드 배치 하나만 놓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안 했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지지율이 빠졌어. 사드 배치 안 했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공격하고 사드 배치해서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일부 진보 쪽에서. 그러면 사드 배치했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대통령 뭐 임기가 이제 방송 오늘이 11일이니까 취임한 지 딱 4개월 되는 딱 그 시점이거든요. 이 시점에서 지지율이 빠지는 건 맞아요. 어쩌면 과도하게 높았을지도 몰라. 맞는 건 맞는데 그 추세가 쭉 내려가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람의 심적 선들이 있잖아요. 80% 빠졌다, 70% 빠졌다, 60% 빠졌네, 50% 빠졌네. 이 흐름 속에 가다 보면 결론적으로 정권의 기관도 많아지면서 예를 들어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도 여론조사를 딱 보는데 초반에 80% 90%를 기억하던 속에 60% 빠지고 50% 빠지면서 실제로 밀어붙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경화 장관 관련된 임명하는 그 타이밍에 지지율이 뭐 한 50% 밑으로 빠지고 그러면 과연 이게 내가 잘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망설이게 되고 정책 하나를 푸시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게 되고 그러니까 강력한 지지율이 초반이 아니라도 어떤 그 존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권이 개혁하기에는 지지율만큼 좋은 기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악용해먹는 세력들에 의해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사면초가의 상태인 거잖아요. 미국과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한국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과 이렇게 해서 사면초가의 상태를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좋은 시각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음모론적인 느낌도 살짝 나지만 최근에 이제 소년법 개정 관련해서 되게 논란이 뜨겁잖아요.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느낌이 이상했던 게 이런 학교 폭력 사태는 항상 있는 문제였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 교육제도하고 입시제도하고 같이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제도가 고쳐지지 않는 한은 학교 폭력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피가 날 정도로 누군가 맞고 뭐 어디인가가 찢어질 정도로 누군가를 때리고 하는 그 정도의 학교 폭력은 항상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게 그토록 불거지는 걸까? 그리고 요즘 SNS, 페이스북 같은 데서는 정말 새로운 소식, 새로운 폭행 동영상이 굉장히 정교하게 편집돼가지고 잘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소식 해가지고 뭐 인천에도 있었고 충남 어디도 있었고 뭐 우리 동네도 이런 거 있다라는 식으로 계속 새로운 도시 이름이 붙어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한 현상인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처음 발생하는 사건들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언론의 속성,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이슈에 많이 흔들리는 나라잖아요. 예전 같으면 지상파나 조중동이 주도하는 여론. 근데 요즘에는 SNS가 주도하는 여론이 좀 더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 SNS 여론을 기존의 미디어들이 따라가는 형태가 되게 많아요. 근데 왜 우리도 방송 해보면 느끼는 게 평이한 이야기, 예를 들어서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정기국회에서는 주로 어떤 이슈들을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미없다. 네,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뉴스들이 계속 생산되는 그런 과정성이 있다고 보고 요거는 현대 미디어의 특성이 아닌가 싶어요. 클릭수 유도하려고 뭐 어뷰징 기사 같은 거 뭐 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제목 세게 달기. 그런 형태로 가면서 이제 그 한쪽 이슈, 그러니까 재미삼아 보는 충격적인 이슈들에 대한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어떤 세력이 그걸 주도한다고 보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 사실은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있는 뭐 그런 이슈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저는 좋은 쪽으로 바라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사회적 이슈가 뭐 살충제 계란 이런 것처럼 한때 확 뜨거운 이슈가 되면서 잘못된 사회 시스템을 고쳐내는 효과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이 싸움을 이렇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처음에 초반에 얘기 드린 것처럼 빠지는 지지율을 빠지지 않게끔 이러면 내가 사드 문제로는 잠깐 문재인 대통령한테 화를 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면 결국에는 죽소속 홍준표 주겠네. 요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그걸 주위의 분위기라도 설파해서 버텨내느냐 아니면은 됐어 이제 문재인이 이제
개혁은 이제 다 끝난 거야. 벌써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망상들을 갖고 있잖아요. 사실 여론조사에서는 60%만 넘어도 여론조사가 의미가 없다 할 정도로 예, 아직까지 예. 견고한 지지율인 건 맞습니다. 근데 맞아요. 계속 빠지는 추세로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것도 필요해요. 잘못한 적폐 세력에게 찍소리하지 마! 라고 소리는 지를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일반 국민 여론이. 예. 근데 지지율이 빠진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게 보수였든 지금 뭐였든 간에. 그럼 그때는 설득 작업을 해야 돼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뭐 정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게 벌써 지지 빼냐? 너 정말 이 쓰레기냐?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어떤 그 진정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살포하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작업이랄까 여기에 좀 대줘야 된다고 보는 그 거거든요. 문재인의 운명 다시 읽기 캠페인을 한번 할까요? 그 책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성은 제가 본 정치인 중에 진정성 하나만큼 최고이신 분이에요. 그 책을 읽다 보면 뭔가 하늘이 점지해준 사람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20대 때부터 지금 나이가 될 때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한 길을 걸어오는 게 가능한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니까. 자, 어쨌건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은 뭔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런 말을 먼저 한다고 봐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오죽했으면 요 말이 먼저 나올 거예요. 지지를 견고하게 하는 사람들은. 근데 겉만 보고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럼 그렇지가 먼저 나올 거예요. 트윗에서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정보를 수집해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수집할 테고 분석을 해도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각도로 분석해서 내린 결정일 텐데 내가 보는 입장만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거는 좀 너무 과도하지 않냐. 지지자라면 기다려주는 위력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내용의 트윗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전에 제가 드린 말씀 있지 않았어요? 이건 트라우마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해서 정권이 실패했다는 이미지로 가게 되는 그것이 나중에 정권 재창출에 영향을 미쳐요. 이 정권이 끝나는 것이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정권은 정권 재창출을 했냐 안 했냐가 실패와 성공을 가릅니다. 그래서 이명박은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실패지만 자기가 실패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자행한 거예요. 민의를 거스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을 했다고 하면 어떤 정권도 정권 자체를 잘했다는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앞으로의 그 지지율 추이가 이제 저들에 의해서 막 흔들리고 그러면서 이도저도 못하게 옴짝달싹 딱 그게 진짜 박스권이에요. 이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저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지지했던 사람들마저도 그거 뭐냐 막 이렇게 욕을 하다가 결론적으로 양쪽에서 공격받아서 참여정부 때 정권을 내주게 되는 그 모양새까지 안 가려고 지금 굉장한 힘을 쏟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짧게 하나만 더 하고 다른 에피소드 다시 할게요. 지금 안보리에서 대북 결의안이 이제 어마어마한 게 나올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거 다 할 것이다 했는데 사실 핵심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자산을 동결하는 것은 뺐다고 해요. 저는 이게 사드 효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사드를 배치했기 때문에. 예. 그런가? 그럴 수 있겠네요.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강하게 나갈 수만은 없는 거거든요.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이 반대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이 필요하니까 그 정말 강한 거 몇 가지는 빼고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또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엔 안보리의 의결이 있기 전에 러시아와 중국이 굉장히 다각도로 움직이면서 뭔가 신호들을 계속 보내줬거든요. 국제사회를 통해서 신호를 보내줬고 사실은 EU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대북 규탄안 같은 것을 제재안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저는 효과가 이렇게 먹혔다고 봅니다. 사드도 배치된 것도 있지만 러시아를 향해서 미국이 가장 강경한 제재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는 북한의 인력 송출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북한의 자금줄을 끊는 방법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예요. 러시아로 인력 송출하는 벌목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 부분을 추가로 제재할 것이냐 원천적으로 제재를 해서 다 복귀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 중국에서는 원유입니다. 원유 파이프라인을 폐쇄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세 번째가 김정은 자산을 동결할 거냐 말 거냐 이 세 가지였는데 이 세 가지 중에 미국 입장에서는 무엇이든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한 가지는.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안 된 겁니다. 사실. 근데 이건 있어요. 북한산 섬유 수출 금지 조항. 북한산 섬유 수출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개성공단하고 어떻게 좀 보면 맞물릴 수 있는 위험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 북한산 섬유 수출하는 거는 사실은 그냥 모양만 낸 거고 지금 핵심적인 세 가지가 다 빠진 거예요. 그건 무엇을 뜻하냐 하면 러시아와 중국이
움직일 수 있는 아직은 카드가 남아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걸 단편적으로 미국의 실패라고 보기보다는 러시아와 미국의 협상 테이블에 끌어낼 수 있는 어떤 카드가 아직 남아있다. 그리고 이 카드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과연 미국이 혼자 움직일 수 있겠느냐. 유엔 의결에서 빠졌다는 것은 미국 혼자 힘으로 더 이상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가서 연설도 할 거예요, 올해. 이런 부분을 따져보면 아마도 앞으로는 한국의 입지가 강대국 사이에서 좀 더 커질 수 있는 운명적인 어떤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왜 칼집 효과 있잖아요. 네. 칼을 아예 빼버리면 효과가 순간적으로 나는데 반감돼요. 칼의 사이즈와 칼의 색깔과 칼의 모양과 이런 것이 다 드러나잖아.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강력한 거다. 그 칼집 효과라는 게 있는데 그거 맞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한꺼번에 다 쏟아부어버리면 러시아나 중국 등의 역풍도 예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러시아, 중국이 반대를 해버리면 대북 제재안 자체가 효과가 없어요. 네. 이런 측면들이 좀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언론들이 참 설레발이 참 기가 막힌 게 이런 식인 거야. 진보 언론들도 한반도 운전자론이나 독일 가서 발표했던 그 어떤 그런 구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네. 이상하게 좀 변정거리면서 기사들을 내는 거예요. 갈수록 꼬여드는 문재인 운전자론, 뭐 대북관계 이런 식으로 계속 꼬아가는 건데 흐름 속에는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는 김정은 타임인 거예요. 김정은이 야심차게 수소폭탄까지 개발해가지고 지금 국제사회에다가 딱 전시를 딱 해놨으니 당연히 김정은 타임이지. 예, 그게 북한이 지금 수소폭탄까지 준비한 게 뭐 어제 준비해서 오늘 꺼낸 게 아니잖아요. 지난 20년 동안 그 나라의 운명을 바쳐가면서 자기 나라 국민들의 생명줄을 위협해가면서까지 만들어 놓은 작품인데 자랑할 기회는 좀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뭐 어차피 뭐 써먹을 데는 없는 거잖아요. 만들어봤자. 그래서 그 수소폭탄으로 추정되는 핵실험을 하고 나서 구구절날 뭔가 또 할 거 아니냐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사실은 구구절날 다른 행사들을 하지 않고 수소폭탄 실험 성공 축하 파티를 했어요. 국가철 하는 이런 어마무시한 그 행동력을 보여주는 김정은 웃겨요. 조금 보면 이상하더라고요. 조립 장면을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주고 영상으로 핵폭탄 조립 장면을 그러면서 그 파티를 했다고 하는 게 통상적으로 북한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던 행사거든요. 아, 그 동영상에 대해서는 보면은 조립 장면도 나오지만 폭발하는 그 영상도 나와요. 예, 예. 근데 뉴스에서는 그게 다 조작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산을 그 이제 풍계리 실험장 야산을 찍은 동영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실험 장면에 산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긴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모든 게 다 북한은 조작이라고 하면 뭐 할 말은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제가 좀 전에는 김정은 타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김정은 타임의 반대쪽에는 트럼프가 있고 트럼프 타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북한은 미국과 상대만 하겠다 하고 남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니들은 짜져 있어.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역사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그런 거예요.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이 정권을 잡고 나서 부정선거든 뭐든 간에 박근혜가 정권 잡았잖아요. 이 나라 망하겠네. 우리 싱가포르 꼴나겠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푸념과 좌절했었잖아요. 근데 역사는 결론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어떤 순리를 믿으면 정권 교체 그러면서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문재인 타임이 이제 곧 온다. 대북 관계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이 만들고 싶어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미국과의 평화협정도 아니에요. 지들이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거든. 위협받지 않고 자유롭게 경제도 하면 잘 살겠다는 거예요. 김정은은 기본적으로 개방정책하고 싶어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자기들이 상존하는 위협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우리 침략 안 해. 우리 체제 인정해줘. 라고 공인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핵무기 개발한 목적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최종 목적이 뭔가를 보면 보이는 거죠. 우리 손 안 내밀 수 있겠어요? 대한민국을 완전히 배제한 채로 북한이 개방을 하거나 체제가 안정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하죠. 본 거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타임도 금방 오는 거예요. 여기서 방향성이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동포인 북한에 대해서 어쩌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미국 편만 드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일방적으로 핵이라고 하는 국제적으로는 사실상 더 이상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그 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북한을 편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때려도 우리가 먼저 때릴게 라고 때려주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방식이 틀렸다라고 보는 것은 좀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단언컨대 홍준표가 집권을 했거나 안철수가 집권을 해서도 이와 크게 다르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오히려 훨씬 더 미국 편을 드는 방향으로 갔겠죠. 사드 몇 기 더 가져와. 성주 말고 더 배치해. 전술핵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더 나왔겠죠. 전쟁 분위기로 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대상으로 한 어떤 조치들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쩌면 반대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반대쪽 면에서는 너무 온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들마저도 돌팔매를 던지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돼야지 하는 그런 식의 뉘앙스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기회를 받다가 커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거 그냥 그런 빼버리는. 경우죠, 그런 경우. 네. 일상적으로 지지한다기보다는 여론조사가 오면 잘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답하던 사람들이 덜컥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었지. 그래서 저는 이제 북풍으로 상징된 이런 것들이 무섭다고 느끼는 게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분들이 야당일 때는 북풍 이슈가 거의 안 먹히는 시대까지 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 정권을 잡다가 보니까 아직도 그쪽에는 그냥 막연한 생각인 거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보수는 안보를 잘하고 경제도 잘한다는 그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지금까지 먹히는 일정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북핵이라고는 엄전하는 상존하는 그 위협 때문에 그래도 강력한 뭐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 것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최소한 전술핵 배치는 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의 주장이 일정 정도 먹히는 거고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국도 핵을 가져야 된다는 여론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높게 나옵니다. 사드 배치 찬성도 엄청나게 높게 나오고요. 제대로 된 역사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시는 안보 불안증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상존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보다는 지지율이 빠져가는 과정이 사실은 상투적으로 똑같아요. 모든 정권이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지지율로 국민 여론으로 개혁 드라이브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강경화 장관 같은 분들 임명하는 건 어떻게 했습니까?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냥 가는 거거든요. 임명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하면 지지율을 볼 때는 이런 걸 봐야죠. 일단 추세를 봐야죠. 계속 빠진다 그러면 약간 위험 신호가 있는 거예요. 빠졌다가 올라갔다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어떤 이슈를 통해 가지고 택을 지지한 사람이 있었고 진보 진영 안에서도 그럼에도 원론적으로 전쟁은 반대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우리 국력을 보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반대했던 분들이 또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드를 둘러싼 진보 진영 내에서의 비판도 비슷한 구도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한반도 정세에서 사드 임시 배치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지금 상황이 설치하도록 이렇게 빌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는 어떤 평화적인 뭐 철학이라든지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전략의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원칙에 대해 입각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비판하시는 분들이 타당한 비판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숫자로 드러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사실 이번에 사드 관련 임시 배치 관련해서 이슈화가 되면서 채널A나 TV조선 같은 곳에서 그래프를 동원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였어요. 이라크 파병과 사드 배치와의 닮은 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이라크 파병은 이렇게 해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 사드는 이렇게 반대에도 불구하고 될 거다. 라고 표를 도식화해서 지금 계속 그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엄연히 다른 관점입니다. 이라크 파병과 사드의 관점이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이라크 파병이라는 문제가 이슈가 터졌을 때는 이라크 파병은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은 안보, 그다음에 대미 관계의 틀 안에서 어찌할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결과였다라고 본다면 사실 이번에 사드 임시 배치 문제는 좀 더 다른 차원으로 문제를 봐야 돼요. 어떻게 보냐면 지금 북핵과 ICBM 관련해서 미국과 북한, 중국, 러시아와 북한, 우리나라 그 사이에 있는 곳에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어떤 안보 이슈다라고만 본다면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드가 옳으냐 틀리냐의 문제로만 우리가 함몰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좀 더 넓게 국제 역학적인 관계나 정치적인 외교적인 문제로 바라본다면 사드 임시 배치라는 사실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움직이는 기조를 보면은요. 첫 번째, 미국을 상대로는 계속 무언가를 얻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강경 매파가 북한에 대해서 혹시라도 저지를지 모를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미국 쪽으로 계속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무기를 사줄게. 우리가 미사일 사거리를 늘려서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가져올게. 기타 등등의 이런 이슈를 계속 미국에 던지고 있고, 또 하나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는 이런 이슈를 던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ICBM 문제가 러시아와 중국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동지의 관계를 깨려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은.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보다 너희들에게 더 중요한 건 경제적인 문제야 라고 경제 이슈로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와의 상대로 해서는 러시아를 가서 푸틴을 만났을 때 대북 문제를 경제 문제로 바꿔놔버렸어요. 러시아의 관심을. 그래서 극동아시아의 경제개발 문제, 북한을 관통하는 파이프라인의 문제, 이런 문제들로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관심을 표현을 하고 푸틴과 그것에 대해서 공통된 입장을 견지를 하게 되면서 중국에 대해서 또 압박을 하는 거죠. 이 동아시아, 극동아시아 문제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경쟁적 관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북한에게 쓴소리를 하지 못하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하나, 그리고 더하기 하나는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를 압박하거나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이미 없어요, 이제는. 경제 제재 하나라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고 수가 없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다. 네, 이거는 필연적으로 언젠가는 빠져나갈 부분들이 살살 빠져나간 거라고 봐요. 워낙에 강력한 지지율 기반으로 지금 초반 개혁 드라이브를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는 측면도 있고, 거기에 이제 박성진이라든지 사드라든지 북핵이라든지 여러 조건들이 한쪽에서는 보수의 표가 빠져나가고 한쪽에서는 진보 쪽의 표가 빠져나가고 이런 분석들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리얼미터가 조사한 거에 보면은 69.1, 그러니까 최초로 이제 60%대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론조사마다 다 다릅니다. 갤럽이 불과 며칠 전에 했던 여론조사는 또 다르고, 일단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4.0포인트 내려서 69.1이 됐다 이런 거고, 특이한 거는 경기 인천에서 79였는데 70.5로 빠졌다 이런 거고요. 20대에서 85.4였는데 78.1로 빠졌다. 보수층에서는 48.3이었는데 40.7 빠졌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쩌면 보수층에서 빠진 것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진보 쪽 분들이 처리한 것보다 북핵 문제 같은 걸로 보수층에서 빠지는 게 더 큰 비중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해봐요. 그러면 사드 임시 배치가 약하다는 거예요? 보수 쪽에서 봤을 때. 사드 배치는 하건 안 하건 빠질 지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바라보는 신뢰감이 없으니까 그건 보수 쪽과 일부의 진보 쪽도 마찬가지예요. 신뢰가 없는데 이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북을 대하는 자세랄까 이런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해서 빠졌다기보다는 문재인을 지지하면 보수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냐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안보를 중시 여기는 보수 정당을 지지해 줘야 빠지고 또 다른 이슈를 통해서 빠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 치고 올라갈 모멘텀 없이 쭉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게 이제 조심해야 될 덕목인 거고, 진짜 중요한 건 사실 여론조사는 정치인들이 참고하는 자료는 되지만 그 여론조사가 가장 이용해 먹기 좋은 건 언론사입니다. 언론사들이 그걸 추동하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고 있어 라고 말하면 국민들한테는 빠지고 있다는 추세가 인식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더라도 빠지는 지지율 속에서 보류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지금 싸움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면 안 되는데 라고 해서 그 지지율을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들과 지지율이 빠지니까 나도 잠시 지지를 보류하게 사는 사람들 누가 더 많으냐의 차이 같아요. 내가 봤을 땐 그래요. 근데 이게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빠지기 시작한 첫 번째 현상이잖아요. 저는 이게 오히려 좋은 현상이 아닐까 보는데요. 이게 고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박스권이라고 했잖아요. 박스권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게 과연 우리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그게 좋은 건가. 이게 긴장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쉽게 다른 이야기로 하면. 그러니까 이게 출렁거린다고 하죠. 이게 한번 이렇게 이런 현상이 있음으로 해서 이 지지자들이 조금 더 어떤 정책이나 사태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에서 지지하고 좀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도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약간 모노타입의 분석인 것 같고, 이게 엄연히 반대하는 진영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그게 굉장히 정확한 분석일 수 있는데 그걸 이용해 먹는 세력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선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돼버리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사드를 둘러싼 이 논란을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했을 때 하고 비슷한 분위기를 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을 좋아서 한 게 아니잖아요. 국제정치 안에서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말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그래도 그